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52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지난 시간 열 좀 시키세요. 네, 저의 그 화려한 활약을 많이 좀 응원해 주셨던 것 같고요. 자, 이제 본전으로 들어가야죠. 왜냐면 이제 서로 하나씩 이제 그냥 무기 꺼내놓은 상태이니까. 예. 자, 우리 스티븐 핑커, 매트 리들리 낙관편, 그다음에 알랭 드보통, 말콤 글래드웰이 이제 비관편. 자, 이제 또 어디로 갑니까? 정영진 씨 너무 전투 자세 취하지 마세요 지금. 아니 지금 보통 막 튀어나갈 것 같아 지금. 보통을 내가 오늘 완전히 평범 밑으로 내가 내려버립니다. 보통도 안 돼 이제는. 보통이 기본적으로 결국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보통은 인간이란 것은 불완전한 뇌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죠. 이 사람은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쓰는데 인간은 결함 있는 호두를 가지고 있다. 우리 두뇌가 호두처럼 주름이 져 있으니까 결함 있는 호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상에서 자꾸 완전주의자들, 완벽주의자들 이렇게 하는 시도가 정말 파멸적인 결과를 항상 가져왔다. 그러니까 좀 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 그 과학자들 그렇게 막 저돌적이고 뭐 모든 거 잘할 수 있다. 이런 당신 핑크의 철학 아주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아예 단정을 따가면서 좀 더 겸손해져라. 라고 딱 충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바로 매트 리들리가 등판합니다. 리들리. 네, 바로 등판합니다. 네. 이타적 유전자의 저자입니다. 그 리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를 구사해요. 처음 두 명이 너무 긴장이 팍 치열하니까 아이스 브레이크를 뭘로 구사하냐면 야, 오늘 이제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이청중 분들이 사실 이 영국인들은 자기하고 보통은 대머리고 또 글래드웰하고 핑크 같은 경우는 곱슬머리다. 이 사실 투표를 인기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인기 투표 못해서 유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우리가 항상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역사상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이게 좋은 방향, 나쁜 방향 이게 아니라 한쪽은 낙담과 절망, 한쪽은 완전한 멸종. 네. 이런 방식으로 비관론만 성행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옛날에 인구 폭발한다. 70년대는 로마 클럽에서 인구가 폭발해서 이제 맞아요. 우리가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 또 기근도 불가피하다. 사막이 확산되고 있다. 석유가 고갈되고 있다. 열대우로 이미 사라지고 있다. 석유는 맨날 남은 게 30년치. 70년대부터 30년. 그건 맞아. 앞으로 30년 지나면 맨날 없어진대. 지금도 30년 남았어.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좀 덜하지만 산성비가 내린다. 오존층에 구멍이 뚫린다. 그다음에 참 그런 게 이슈였지. 이것도 있었죠. 남자의 정자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니에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나는. 폭발적 증가야. 뭘 먹었는지. 바로 일당백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러분. 커피 마시면 정자는 많아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당백 커피요? 일당백 커피, 1kg 커피를 마시고 나서 이렇게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1kg이 다 그냥 에너지로 변환된 느낌이에요. 정자로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즘 부부 사이가 조금 소원해졌다 이런 분들께 1kg 커피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예. 각성이 되니까. 각성도 되고 아침에 드시면 저녁에 바로 또 사랑 나누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뭐야 비아그라야 뭐야. 그래서 1kg 커피는 이렇게 사장님 직접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원두 종자들만 아주 엄선을 해서 그걸 또 로스팅을 또 직접 합니다. 로스팅 하루 종일 그 굽는 데 있어요. 그 사장님이. 그리고 나서 필요하신 분들께 1kg 단위로 포장해서 아주 드시기 편하게 배달해드리고 있고, 혹은 드립백이야말로 또 우리 드립 커피를 집에서 마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향이 너무 다양해가지고요. 저도 매일 아침마다 마시는데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책 읽으시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 꼭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그렇습니다. 자, 1kg 커피는요,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홈페이지 숫자 1 알파벳 kgcoffee.co.kr 들어가셔도 아주 다양한 제품들 또 한눈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1kg 커피 일당백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셔야죠 이제. 리들리. 네. 리들리 같은 경우는 삶은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 그렇죠. 물론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그거는 나쁜 소식은 갑자기 들이닥치고 갑자기 전파가 확산이 잘 돼서 그렇지. 예를 들어 보자 이거죠. 아동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건 뉴스가 잘 안 된다 이거죠. 안 늦게 오고.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 났다. 이런 건 뉴스가 되고 확 느낌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항상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국가 간 불평등도 지금 하향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가 심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국가 간 불평등도 하향세다 이거죠. 맞아요. 1960년대 미국 사진이랑 우리나라 사진 봐봐. 끔찍합니다 진짜. 지금 그래 맞아 비슷하지. 80년대 일본이랑 우리나라 80년대 한국 비교해도 역시 끔찍해요. 네. 그러나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 생각해서는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 점점 하여튼 그 격차라는 것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가 저는 충분히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 나오죠.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라든지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가 10년, 20년 전에 아시아와 비슷한 만큼 발전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경제 성장의 속도는 딱 한 번 떨어졌다 이거죠. 2009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나서 네. 그때 한번 2009년에 좀 떨어졌지 매년 아주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경제는. 네, 그렇죠. 1945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아프리카도 우리 맨날 무슨 저 어디 후원 뭐 이런 데서 광고를 네. 맨날 그 눈에 팔이 날아다니는 똑같은 그 장면들. 그것도 저는 그 후원 포르노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안 좋게 만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좋은 뜻에서 하는 거야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만은. 네. 지금 좀 달라졌어요? 실제로 아프리카 가보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막 우리는 그냥 무슨 저 하이에나가 막 맨날 집 앞에서 저 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도시랑 비슷하게 저 어디야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그렇게 개발이 다 돼 있어요. 그래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저 루안다 루안다? 네, 1000개의 언덕 그 네. 1kg 커피 마시면서 궁금해가지고 루안다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치안이 굉장히 좋대요. 치안이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 한 70년대 수준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네, 그것도 뭐 하여튼 정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정책을 펴고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현지 살고 있는 한국인 말로는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느 사회나 뭐 문제가 없기야 뭐 하겠습니까만은. 좋아지고 있다. 그 방향성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결과주의자다. 성장주의자, 결과주의자. 그러니까 뭐 그렇죠. 바로 지금 비슷한 건데 결국 이제 리들리 같은 경우도 멜스스는 예전에 이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는 비관적이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그 슌페트라는 사람이 창조적 파괴란 말을 썼잖아요. 혁신을 한다 이거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통해 가지고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들리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슌페트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 여기에 더 방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멜스스가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뭐 증거를 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낳기 위한 아이디어가 지금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더 재결합이 잘 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인간은 갈수록 더 진보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은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정도까지 이야기해요.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 정도에 그게 한 107만 제곱킬로미터쯤 되거든요. 뭐 적은 면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정도에다가 수경 재배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농장을 하면 전 세계 지금 70억 인구가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 그 정도까지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지금 수경 재배 농업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맞아. 그 비슷하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경 재배 많이 지금 가고 있는데. 수경 재배가 뭐예요? 그 이제 우린 이제 뭐 농작물 하면 무조건 땅에서 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장이죠. 네, 그러니까 무슨 수조 같은 데다가 애들 그냥 키우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지금 농작물이야 그냥 넓은 땅 한 층만 쓰고 있는 건데 걔네들은 막 아파트처럼 짓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층으로 해놓고 생산성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수경 재배하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떤 뭐 해충이라든지 뭐 좀 오염된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갖고 저는 뭐 그런 수경 재배가 막 썩
좋아 보이지는 않긴 하던데 여튼 그 식량 문제 해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히딩크 감독의 네덜란드 있지 않습니까? 네. 네덜란드가 면적이 얼마나 작습니까? 거기가 지금 세계적인 농업 수출국이거든요. 뭘 수출해요? 농업 수출국이거든요. 꽃 같은 거? 꽃도 하지만 여러 가지를. 왜 그러냐니까 지금 말씀대로 공장에다가 첨단 공장에 완전히 첨단 어떤 그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걸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채소와 그러니까 땅이 없어도 다 예전 공장이 이제는 공장에 기계가 없어지고 농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삭막해. 아니 삭막한 게 더 좋아지죠. 공장에 꽃과 화초와 여러 가지 이제 공목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네. 그러니까 동네에 그런 공장 하나 있으면 이제는 저 어디 추부면에서 재배된 깻잎을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에 있는 저 옆집에 있는 그 저 채소 공장 같은 데서 나오는 저 아침에 나온 그 깻잎을 바로 그냥 우리가 사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저는 아파트에서 그 요즘도 새로 짓는 아파트는 그런 거 한다던데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주는 그런 아파트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너는 그냥 잘 살고 싶구나. 아니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너무 인스타 사진 찍어 올리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해방되고 싶어가지고. 한쪽에서는 수경 재배하고 한쪽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아침을 만들어서 얼마나 편리합니까? 일자리 만들기. 이렇게 되면은 낙관적이죠. 한 달 거의 관리비가 200씩 나와요. 낙관적이죠. 이렇게 되면은. 하여튼 뭐 그렇게. 네. 자, 그래서 이제 리들리는 이렇게 끝을 맺고요. 네. 항상 과거는 행복한 기억만 있고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암울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끝을 맺는 거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과거는 우리가 기억을 늘 윤색을 해. 우리 첫사랑 얼마나 찌질했는데 사실은 그걸 막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하려고 그러고 옛날이 좋았다는 뭘 좋아. 진짜 끔찍해. 저 말이 바로 그 유명한 하틀리가 쓴 소설 제목이 과거는 외국이다. 이렇게. 과거는 외국이다. 외국이다. 거기에는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 과거가 갈 때마다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항상 사람은 기억이 바뀌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외국이다. 거기에는 항상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다. 네. 그런 거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과거를 미워하지 맙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인 입담을 자랑하는 말콤 글래드웰이 출전합니다. 이 양반이 약간 너무 걱정돼. 보통은 제가 딱 보니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말콤이 약간 걱정됩니다. 글래드웰은 딱 여기도 아이스 브레이크를 시작하거든요. 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핑크라든지 리들리 두 분은 아주 낙천적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부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나오는데 폴리아나라 부부라고 아주 낙천적인 뭐 소설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 부부 같네요. 이러면서 뭐 마침 보니까 또 이 무대에 여성이 없네요. 이러면서 이제 이 글래드웰이 성민감성이 좀 있나 보죠. 여성 감수성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딱 개인적으로 접근해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앞날은 아주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핑크 한 분은 하버드 대학 교수고 또 리들리 이분은 영국 상원의원도 되시고 또 뭐 얼마나 미래가 좋습니까? 그렇죠. 비관적인 일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뭐 또 지금 이 토론이 열리는 캐나다도 그 젊은 총리 있잖아요. 트레도가 그때 막 총리 취임했거든요. 얼마나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립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모두는 캐나다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인과 이걸 구분하자. 그러면서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은 터무니없이 순진한 생각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정영진 씨가 순진하네요. 뭐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그래서 인터넷 보안 전문가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디지털 9.11이 일어나지 않으리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전기 기반 시설이라든지 교통 시스템을 해킹한다면 이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리고 휴대폰이 아프리카에 스마트폰이 보급돼 가지고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그 스마트폰으로 IS라든지 그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있죠. 여자 그 소녀들 수백 명 납치한 그런 테러 집단이 아주 공조를 잘한다는 그 작전 수행에 아주 편리해졌다.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물론 낙관적 입장에서 그런 추세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 이거는 진실되고 아주 현실감 있게 정직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위험의 본질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이거죠. 그런 위험이 줄어지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거구나. 위험 자체가 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위험 자체가 수적으로 줄어든 건 맞는데 질적으로는 아예 더 큰 위험이 인류 절멸 위험이 더 생겨났다는 거죠. 우리가 200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핵 원전 사고 같은 경우 완전 일본 전역이
질단 날 수가 있고 인류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핵미사일이 터지면 핵미사일 80% 줄은 뭐하냐. 이상한 사람이 한번 잘못 눌러보면 어떻게 그 감당을 하냐.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위험사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윤리배eg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게 딱 여기는 짧고 굵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험의 성격이 변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딱 이제 질렸죠. 지금 반박이 안 되죠, 정영진 씨. 위험의 성격이 변했다. 자, 예, 그렇게 이제 딱 그런 거죠. 좋은 공격이었던 좋은 공격이었던 것 같은데. 수비는 안 되고 지금?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이제 상존하죠. 당연히 이제 그 모든 위험들이 박테리아들이 다 사라지는 걸 우리는 상상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위험의 정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 방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위험의 종류가 바뀌었다. 해킹 뭐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막는 기술 역시도 계속해서 지금 인류가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과연 오지 않은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낙관주의자들은 현재까지 스코어를 딱 보고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진 스코어를 보고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온 스코어를 보고 현재 스코어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올지도 모를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뭐 걱정하자고 치면 하늘이 무너질까 봐는 왜 걱정 안 합니까? 바로 지금 또 나왔어요? 핑크가 바로 그 반박을 하는 핵심이죠. 핑크 필요 없어. 내가 하면 돼. 그러니까 핑크가 바로 그런 취지로 반박을 하는 거죠. 너무 공상을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공상과 현실 사이는 너무 갭이 크다. 지금 당신 달부지칠 거 왜 걱정하는 기우다 이거죠. 지금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반박을 하고 네. 핑크가 이제 보통 말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잘 쓰는 반박 있죠. 아, 보통시는 논제를 잘못 파고 계십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완벽한 미래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냐 이런 문제를 하는데 왜 당신은 완벽한 미래를 말하냐.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냐. 인간이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냐. 근데 왜 당신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하냐. 이러면서 또 제3세계에 가서 당신 스위스의 이야기를 일반할 수 있냐. 야, 애 키워봤자 애 이제 신생아나 죽은 사람한테 아휴 지금 안 죽고 잘하면 10대 때 아주 반항 심해. 그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말 할 수 있냐.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 막 내전이 나오는데 아유 전쟁 없어도 여전히 험해 세상은. 이런 말 할 수 있냐. 그렇죠. 좋아 핑커. 그러니까 또 배고프지. 그러니까 배 이제 그 고프잖아요. 근데 배가 좀 네가 고프지는 않을 수 있는데 질 낮은 와인 마셔야 돼. 남들은 100만짜리 와인 마실 때 니는 10,000원짜리 마시면 그 기분 좋겠냐? 이런 이야기 아니냐. 재밌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 사다리 차기라는 거죠. 내가 사다리 올라가서 사다리 차기는 못 오르게 차버리고 나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별 소용없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생각나죠. 내가 해봐서 다 아는데 그 별로 안 좋아. 나는 다 해봐서 아는데 내가 먹어봐서 아는데 먹지 마. 내가 입어봐서 아는데 너는 입지 마. 이런 식밖에 더 되냐 이거죠. 그래, 보통이 약간 MB 스타일이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실 절대적인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 어른들이 정말 예전에 추웠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실 기온을 비교해 보면 예전 기온이 그렇게 지금보다 춥진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느끼냐면 따뜻한 옷이 없었으니까. 맞습니다. 의식주가 부실하니까 옷이 따뜻하지 않고 예전에는 내복 안 입었거든요. 그냥 바로 정말 옷 두 벌을 그냥 뭐 런닝 하나에다가 바로 옷 그 밖에. 그땐 구스가 그렇죠.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집도 보온이 잘 안 돼요. 단열이 안 되니까. 뭡니까? 문풍지로 구멍이 황소 바람 들어. 흙벽에 바람이 숭숭 들어오죠. 그래 바람벽이란 말을 했잖아요. 흙벽이란 바람벽이에요. 바람벽. 바람 안 살아봤죠? 우리 정민이요? 아유. 살아보셨어요? 저 살아봤죠. 우리 애는 흑벽이었어요. 지금 50대니까. 지금 50대라니까요. 아주 대전에. 저희 집 흑벽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퉁 치면 이게 막 흙 우르르 쏟아지고 이랬다고. 콘크리트 벽이 아니고요? 흙으로 만들었다니까. 저는 사실 지금도 부산에 제 본가가 그 흙집이 있거든요. 그 한 80년 됐는데 아직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는 있지 않고 이제 곧 이제 물건만 갖다 놨는데 이제 흙이에요 진짜. 흙으로 해놓고 이제 그 겉에만 약간 회벽 같은 거 발라놨죠. 보존한 석고 같은 걸 이제 발라놓긴 했는데 안에는 흙벽이라 뭐 쥐들을 뭐 엄청 돌아다니고 밤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쥐들이 무슨 걔네도 올림픽 같은 거 하나 봐. 쥐림픽. 그래갖고 100m 달리기를 엄청 해 애들이 왔다 갔다. 진짜요? 그리고 막 탁탁탁 떠다니는 소리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다 추억이지 지금 생각하면. 근데 여름엔 좀 시원합니다. 흙벽 있으면 여름은 좀 시원합니다. 그렇죠. 여름에 시원해도 지금처럼 에어컨이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과거를 자꾸 미워하지 마세요. 자, 그 핑크가 바로 그렇게 보통하고 글래디오를 공격하고 또 리들리도 공격을 해요. 자기들 보고 아까 폴리아나 부부라고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딱 뭐라냐면 당신들은 카산드라 부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카산드라 우리 예전에 일리어드 오디세이 할 때 그 일리어드에 가서 이제 저기 뭡니까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가 이제 가서 이제 트로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트로이의 공주가 카산드라예요. 근데 이 카산드라가 아폴로 신한테 예언 능력을 받긴 받았는데 아폴로 신을 예언 능력을 받고 사랑을 안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예언을 하는데 아무도 너를 말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제 카산드라가 이 트로이에 목마가 들어오면 트로이가 망한다고 들어오지 말았는데 사람들이 안 믿고 목마가 들어오고 결국 잡혀가지고 아가멤논의 이제 노예가 된 거죠. 근데 아가멤논이 이제 이 카산드라를 데리고 귀국할 때 자기는 여기서 죽겠구나. 자기 운명을 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래서 아가멤논하고 같이 비참한 생을 마치는데 이 바로 당신들은 카산드라 부부다 이런 거예요. 맨날 비관적인 것만 한다 이거죠. 비관적인 예언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카산드라 부부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그런 공격하고 있을 수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많다 이거죠. 전기 문제 가지고 전기가 그러면 공급에 시스템 해킹에 들어가면 전기 문제가 큰 장애를 일으키지 않냐 하지만 지금 세상에 전력 공급 못 받는 사람이 여전히 지금 10억 명에 달한다 이거죠.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단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휴대전화를 말씀하셨지만 휴대전화와 상관없이 전쟁은 전에도 기획할 수 있고 지금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런 내전은.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건 아니다. 그렇지. 좀 절대적 빈곤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낙관론자는 옵티미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볼테르가 이제 이 말을 이렇게 써요. 이 세상이 이미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낙관론자다 이거죠. 옵티미스트. 근데 우리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 당신들이 나를 보고 당신들은 과학자들은 그런 세상을 거대하게 바꾼다 이거에만 몰두해 가지고 저기 길가에 피어나 있는 꽃 하나 감상할 줄 모른다는 사람으로 공격하는데 나 그거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받아치는 거죠. 약간 저는 낙관 쪽인가 봐요. 확실히 이쪽 말이 좀 설득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다가 뭐 어떻게 결론이 좀 났습니까? 아니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통이 화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게 보통이 상당히 지는데. 근데 보통 여기서 보면 토론에서 조금 이제 흥분해야 되기보다 약간 좀 화가 조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나는 바로 그런 메시지 너무 많이 들었다. 당신들이 말하는 메시지. 그게 바로 주류 언론에서 말하는 메시지 아니냐. 항상 우리 삶이 더 좋아지고 더 새롭고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들 너무 뻔한 말이라서 난 하나도 재미없다라고 하면서 고대 그리스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아주 당신들은 위험하고 비인간적인 철학을 갖고 있다. 좀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대 그리스 비극을 왜 만들었는 줄 아느냐. 인간이라는 게 아주 약한 존재다. 이걸 알려주려고 그리스 비극을 만들었다. 그런데 당신들은 너무 오만하다. 우리 오이디푸스도 보고 봤지만 오만한 인간은 결국 어떤 비극을 초래하게 되느냐. 그렇게 똑똑한 오이디푸스가 자기 부모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비극을 저질렀고 바로 뭐 그런 사람 많거든요. 아라크네 같은 경우는 내가 배를 잘 짠다 해가지고 아테나의 신보다 잘 짠다 했다가 결국은 뭡니까 거미로 변해버리고 그런 정말 휴브리스 오만을 저지른다 이러면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은 자꾸 물질적으로만 인간을 파악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부유한 세계만 관심 가지고 있던데 아니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다 부유한 나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직면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를 뭐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쫙 이제 조금 이제 흥분한 상태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거 완전 약하네. 헛다리 짚었어. 헛다리 짚었어요? 그리스 신화 얘기를 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보통 안 돼요. 그러니까 글래디오는 또 이렇게 반격을 해요. 글래디오의 반격은 좀 더 이제 그건데 아까 말씀드린 딱 구체적인 게 좁히겠다. 80% 핵무기가 감축됐다고 하는데 미친 사람이 핵무기 하나만 가져도 이 세상은 뭐 그럴 수는 있죠. 핵의 어떤 정말 핵사고, 핵폭발의 전쟁에 카운트다운을 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흔히 말해서
총을 겨누면서 야, 이 총알이 장전된 총알을 절반으로 줄였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쏠게. 안 나갈 거야.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 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 네. 두 번째 기후변화가 뭐 해결될 문제라는데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야 되는데 당신들 자꾸 뭔가 경제학적으로 하고 네. 뭐 특히나 뭐 지금 무슨 수경 재배를 가지고 먹여 살린다고 인구 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게 진짜 공상각 소설 아니냐. 당신 수경 재배된 음식을 얼마나 먹고 있냐. 딱 이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여러 가지 유토피아적인 개념을 말했는데 그걸 실행에 옮기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라고 딱 반박을 하는 거죠. 역시 글래드웰이 보통보다 조금 더 나아요? 나은 것 같아. 뭐 그렇기는 한데 네. 역시 뭐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총알이 뭐 100발이 장전돼 있는 권총이 있다고 쳐요. 가상으로. 구멍 100개가 들어있어. 그중에 하나 쏘면 걔는 무조건 죽는 거지. 근데 반으로 줄었어. 50개로 줄었어. 그래서 그 러시안 룰렛 하듯이 돌려서 쐈어.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확률도 반이 된 거는 전에 100발 있을 때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뭐 10발이 되고 1발이 되면 더 나은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1발도 다 없을 때까지 가자는 게 이 사람들 얘기인데 네. 뭘 지금 100발 했다가 50발 됐다고 그거 뭐 행복하다고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맞습니다. 네. 저는 또 그 보통의 주장이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예로 들면 이제 박정희 옹호론자들이 네. 박정희 없었으면은 지금 뭐 우리가 밥이라도 먹고 살 수 네. 있는 줄 아냐. 네. 이 논리를 얘기할 때 항상 저희가 항상 기분이 나쁘잖아요. 보통 약간 그런 식으로 기분이 나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통 지금 나빠한 이유가 네. 박정희 옹호자네. 내가? 노영진 씨. 그렇게 또 이어집니까? 맞네 지금. 지금 다 그렇게 결을 같이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앞을 써야죠 지금. 이게 70년대 살아봤어야 돼. 근데 이거는 그냥 네. 관점의 차이 아닌가요? 예를 네. 들면 성악설, 성선설 가지고 계속 얘기했듯이 이거는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그게 다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게 저는 좀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래요? 네. 그냥 빨리 가방이나 하나 샀으면 좋겠어. 뭐하러 싸우냐. 가방도 못 살 거면서. 자, 결국 이렇게 논쟁이 치열해지다가 네. 결국 나중에 약간의 이제 흔히 이제 토론에서 볼 수 있는 공격이 있잖아요. 네. 당신은 말이야 이제 인신 보통이 공격이에요? 이제 핑크 인신 공격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거죠. 보통이 핑크한테 당신은 내가 지금 어떤 딱 얘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그러면 궁지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논리를 구사한다. 제 뜻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런 문제예요. 제 의도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그거 아주 불쾌하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총기 사용률의 증가를 물으면 아니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남아프리카의 간 디스토마 바이러스에 관심 있어요. 이런 식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입장을 바꾸고 꼴대를 옮기면 이거 어떻게 할 말이 흥분하냐. 없어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리들리 같은 경우나 그 핑크는 그렇지 않다. 이제 그거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결국은 보니까 제가 보면 인문학과 과학의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인문학과 과학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보통 같은 경우는 결국 인간의 본질적 문제 네. 이게 대해서 과학 연구라면 무슨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뤄주신 말씀 리들리라든지 핑크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나는 그래도 좀 불만족스러워도 배가 좀 부르면서 불만족스럽고 싶다. 이런 게 낫지 않냐 이거지. 그런 이제 물질주의적인 입장이고 특히나 이제 보통 같은 경우는 좀 정신적인 문제를 자꾸 집착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뭐 과연 우리가 지금 30년 전보다 한 10배 잘 살긴 하는데 네. 10배 그럼 행복하냐? 뭐 그건 아니겠지. 그치. 어쩌면 행복도는 뭐 낮아졌을 수도. 그때가 더 높았을 수는 있긴 하지만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밥이 없어서 굶는다거나 네. 이런 절대적 빈곤은 당연히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게 아니겠는가. 네. 라는 이제 물질적 풍요가 어쨌든 정민여를 행복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물질적 풍요는 어느 정도는 다 이루지 않았나요? 우리는 어느 정도 됐지만 그렇죠. 또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또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보통이 계속 이제 토론하면서 그렇게 사실 반박을 이런 식으로 해요. 왜 그런데 핑크라든지 리들리의 주장에 자기가 사실 기분이 나쁘냐 하면 그 두 분이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 주장이 뭔가 메시아의 의조를 띠고 있다 이거죠. 메시아? 과학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인류를 구원하리라. 과학이 인류를 구원하리라. 이런 메시아의 의조를 띠고 있으니까 이게 아주 귀에 거슬리고 사실 인생의 어떤 진상을 파악하는 데 아주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오만하게 하니까 그게 상당히 귀에 거슬린다. 오만하다. 네. 계속 겸손하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제일 겸손이라고 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발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보통은 스티븐 핑크가 아까 문학은 꾸며낸 것이고 과학은 현실에 답을 준다라고 말한 것에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인간의 물질적 측면과 정신 측면이 분리되기 힘들고 다 사람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데 저렇게 분리할 수 있다니 그 발상에 그러면서 이렇게 까요. 위대한 과학자들은 본래 인간의 한계나 이런 세계의 어떤 인식을 힘들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인문학자하고 협력을 하는데 지금 리들리나 핑크 같은 사람은 이 위대한 전통을 버리고 있다. 당신들은. 이렇게 딱 하면서 마지막 말을 하는 멋지다. 거죠. 기분 나쁘겠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리들리 같은 경우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딱 한마디예요. 뭐 제가 이야기 듣기로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희망을 볼 때 상심하는 사람이다. 그래, 너 현자다. 이렇게 올려준 척하면서 까는 거죠. 당신이 현자다. 그래. 보통 사람들이 희망을 볼 때 절망을 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한다. 이러면서 뭐 그래서 그렇게 뭐 인정을 하지만 역사는 항상 카산드라가 틀렸다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카산드라가 틀리고 우리 부부의 낙관론이 이겼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너 똑똑하긴 한데 네 얘기는 틀린 거 알지? 뭐 이 정도. 왜냐하면 종교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내가 낙관론을 가지는 건데 종교가 없이 내가 기적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을 끝맺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수치로 뭐 예를 들어 3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수명이 짧아졌다든지 아니면 뭐 건강이 더 악화됐다든지 늘어난 질병의 수가 뭐 30년 전에는 뭐 한 500개였다가 지금은 뭐 3만 개가 됐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괜히 뭐 우울증 환자가 늘었어. 그러니까 뭐 차라리 그런 증거를 내가 제시를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자, 여기서 이제 글래드웰의 마지막 발언은 딱 그 글래드웰은 구체적인 걸 많이 집착을 하더라고요. 아마 저널리스트다 보니까 핵전쟁 문제를 딱 끄집어 나와요. 자, 예전에 1983년에 페트로프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우리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1983년 9월에 대한항공 칼 007이 살린 상공에서 격추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이제 아주 미국과 소련 간의 위기가 고조된 거예요. 이제 국제사회는 당시 어떻게 민간 여객기를 격추하냐. 그렇죠. 근데 이제 소련 쪽에서는 결국 아무리 쓰라고 신호를 보내라고 쓰라고가 아니죠. 신호를 보내고 응해라고 했는데 응하지가 않고 조명탄까지 샀는데도 응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그 당시 칼 007이 미국 첩보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 첩보기하고 비슷한 형태였고 그래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우린 격추를 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하여튼 엄청난 긴장 국면이 조성됐죠. 당시 미국 그 비행기 미국 상원의원도 타고 있고 이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소련의 이제 페트로프 중령이라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핵미사일을 누르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핵이 날라온다 싶으면 여기도 바로 카운터로 핵을 날려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핵미사일 접근을 보고받은 거예요. 그때 한참 긴장되고 있는 그 사건이 벌어지면 보고받고 야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지금 이기겠다면 바로 눌러야 돼요 지금. 진짜 다 모든 것들이 보고가 되면 즉시 눌러야지 이게 되니까. 근데 정말 그 순간에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 분명히 컴퓨터 오작동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발사 버튼을 안 눌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인류 역사가 전멸되는 핵전쟁이 갈 뻔하다가 중간에 스톱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이런 사건이 많아요. 아 근데 그게 정말 오작동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오작동 발견됐지만 근데 그게 많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 70년대 브레진스키 국가안보보좌관이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 미국 방공 노라드에서 지금 소련의 미사일 수백 발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새벽 3시에 전화 받고 바로 대통령 깨우고 전화가 나서 자기 부인한테 깨우려다가 아유 어차피 30분에 다 죽는데 뭐 지금 부인 깨우는 거 아니야. 그래 있는데 15분 후에 이제 전화가 왔고 오작동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많았어요. 또 그리고 일부러 이쪽에서 서로 그거 가지고 서로 한번 간을 떠보거든요. 일부러 한번 뛰어오고 오작동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안심하고 있을 때 또 전쟁할 수 있으니까 네. 서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페트로프가 역사적 결단 안 했으면 이 지구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든 역사에 없던 위협이 새로 생겨났다.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가 아까 말한 위협의 본질이 변했다는 것들. 그거는 좀 네. 아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딱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끝을 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이 제일 처음 포문이었던 핑크가 이제 결자 해지 네. 딱 합니다. 본래 우리 인간의 정신은 쇠도 인바이런먼트라고 하죠. 실제 리얼 월드가 아니고 우리가 신문을 본다든지 텔레비를 본다든지 인터넷을 본다든지 이거는 유사 환경이잖아요. 네. 사이비 환경이라고 하죠. 진짜 세계가 아니고 전달된 세계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착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있으면 모든 게 이렇게 교통사고 나고 있으면 전부 다 교통사고 내가 네. 날 것 같고 맞아요. 뭐 아동폭력이 나면 내 애는 전부 다 아동폭력에 당할 것 같고 병원에 가면 전부 다 아픈 사람밖에 없으니까 나도 아플 것 같고 법원에 가면 전부 다 재판받는 사람밖에 이런 뭔가 치아가다 이거죠 사람은. 그래서 좀 우리가 너무나 지금 스마트폰 이런 환경이 되면서 너무 더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좀 더 사람이 어리석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리석어지고 위험을 더 의식한다. 왜냐하면 과거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 자기가 보기에는 우리 낙관론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는 결국 노력하는 거에 달려 있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리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좋다 하고 해야지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 네. 나쁘다 하면 과연 되겠냐. 그러니까 보통이 말했던 비관적 현실주의보다는 자기는 자기 실현적 예언에 바탕한 낙관론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끝냈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그게 투표하는군요. 투표가 나오죠. 네. 제가 전에는 어땠어요? 저는 낙관이 약간 많았다고 그랬죠? 아주 많습니다. 낙관이 많아. 낙관이 네. 토론 전에는 찬성 71%, 반대 29%. 낙관 쪽이? 네. 토론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토론 후에 저는 낙관 84, 비관 16 갑니다. 비관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비관이? 비관이? 네. 이 얘기를 듣고 비관이 높아진단 말이야? 네, 저는. 그래? 네. 마도님은요? 저는 알고 있어서. 그래도 얘기해봐요. 연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솔직한 사람이야. 71대 29. 네, 그리고 이제 토론 후에 네. 결국 찬성이 2% 늘어나서 73%. 반대는 2%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비관론이 27% 더 오히려 2% 줄었죠. 결국 낙관 승리네. 핑크와 리들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 보통 약간 실망입니다. 핵 저거 얘기했는데도 찬성이 별로 없네. 아니 핵이 만들어졌는데 줄었다잖아요 지금. 더 줄일 거고 줄이는 노력을 또 하자는 얘기잖아요.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군요. 네, 근데 제가 그 검색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 책을 번역한 분이 이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분석을 그분 나름 생각대로 분석한 거는 여기 이제 참가비가 인터넷에서 보면 200불로 나와 있거든요. 좋은 지적이에요, 마도님. 이런 인문학적 토론 대회를 그렇지, 돈 20만 내고. 원을 내고 와서 볼 사람들이면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비관적일 수도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 인정합니다. 그래서 71대 29가 나온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중요한 건 토론 이후에 낙관이 더 늘었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하여튼 이 멍크 디베이트 21세기를 혹은 뭐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이 토론이었는데 21세기를 보는 이 두 팀의 시각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다른 분들도 많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총균세에서 제러드 다이아몬드 기억나시죠? 네. 그분도 이제 여러 가지 다음 세계 문제를 뭐 기후 변화라든지 빈곤의 문제 다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핑크의 입장들하고 괴를 같이 해가지고 뭐 그런 주장이고 오히려 좀 다르게 보는 입장이 하나 있어요. 일본의 사카기바라 에이스케라고 아주 일본의 석학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본의 가장 이제 파워가 센 기관이 일본 대장성 지금 재무성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사무차관이라 해가지고 관료의 최고봉까지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이코노미스트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의 세계,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주 재미있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1세기는 과연 어떤 세계가 될 것인가, 지금 세계는. 거기에 관해서 좀
잡히는 견해가 하나 있죠. 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카게바라 같은 경우는 21세기가 신중세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신중세로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중세 사회가 어떤 사회죠? 신분사회. 아니 새로운 중세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중세의 특징은 뭐죠? 신분이 되고 집권이 아니죠. 중앙 집권이 아니라 분권되죠. 영주들이 각각 영역이 나눠지고 위계가 정해지고 그리고 영역이 정해지고 그리고 성장이 안 되는 사회죠. 중세 사회는 농촌에서 자급자족이죠. 기본적으로 장원이고 교류가 별로 없고 그런 특성이 이제 21세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분은. 왜요? 그래서 자, 왜 그러냐니까 근대라는 것이 성립된 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인데 이 전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슬로건을 말을 해요. 보다 많이, 보다 빠르게, 보다 멀리, 보다 합리적으로.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보다 많이 해야 되니까 생산력이 발전했죠.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그리고 보다 빠르게 가야 되니까 교통이라든지 IT, 정보통신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지금은 뭐 거의 뭐 뉴욕이나 지금 여기나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리얼타임으로 서로 같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니까요. 또 보다 멀리 자본주의가 되면서 이제 대항해 시대라든지 신대륙 개척이라든지 계속 프론티어를 개척해 나갔죠. 그죠? 그런 보다 멀리. 그리고 보다 합리적으로 끊임없이 그 효율성이라든지 합리성을 가지고 뭘 만들어냈죠. 그죠? 이게 자본주의인데 이 시스템이 지금 기능 부진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작동을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작동 안 하는 증거가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은 이자율이 아주 낮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네, 금리가. 이자율이 낮다는 건 뭘 뜻하냐면 지금 투자할 어떤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경제가 성장할 게 없다. 성장할 수 없으니까 투자 대상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 대상을 결국 못 찾는다는 거는 자기가 이제 쭉 역사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볼 때 지금까지 역사의 위기가 있을 때 서구 문명 유럽을 보면 서구 문명에서 어떤 중세의 위기가 올 때 뭘로 돌파를 찾았냐면 바다를 가지고 돌파를 찾았다는 거예요. 네. 바다를 이용해 가지고 대항해 시대를 열어 가지고 교역을 만들어내고 바다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신대륙을 개척해냈고 또 19세기 자본주의의 위기가 왔을 때 1873년부터 1896년 사이에 영국의 롱 디프레션이라고 아주 장기 불황이 와요. 그때 결국 어떤 방식을 찾았냐면 제국주의. 식민지를 계속 넓히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지금 뭘 찾아냈는데 지금은 찾아낼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공간이 모두 다 다 이제 없으니까.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우주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IT 사이버 공간은 이 사람이 보기에는 사이버 공간은 근대의 원리라는 거예요. 보다 빠르게 하는 것들. 이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IT 혁명이라는 걸 인정을 사실 약하게 해요. IT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산업혁명의 완결판이지 새로운 혁명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제4차 산업혁명을 이분은 인정 안 하는 거죠. 산업혁명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1760년에 전기관이 나오고 그걸 기초로 해서 모든 경제와 생산과 정치 조직과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제 좀 정통주의 역사적 입장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신중세주의의 증거가 뭐냐 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국가가 통합이 된다. 네. 두 번째는 국가가 분열된다. 좀 모순되지만 세 번째는 국제적 폭력이 사적인 국제적 폭력이 증가한다. 사적인 그러니까 국가가 그렇잖아요. 아닌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국경 횡단적인 기구가 생기고 다섯 번째는 세계적 기술이 통일된다. 이게 하나였던 중세 신중세의 특징인데 자 실제로 국가가 통합되고 있죠. 네. EU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 통합의 증거가 되는 거죠. 또 국가의 분열은 이제 91년의 소비에트 해체 같은 것들 이것도 국가의 분열이고. 사적인 국제폭력이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9.11 테러라든지 유럽 전역의 동시다발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되고 대표적인 국경 횡단하는 기구들 바로 IS 네. 그리고 세계적 기술의 통일은 뭐냐 인터넷 혁명 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결국은 이런 신중세의 특징들이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냐 이미 이제는 근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예외가 이렇게 나타난 것 자체가 말해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멀리, 보다 더 빨리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계속 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럼 결국 이제 망한다는 거죠. 완전히 엄청난 이제 하나의 어떤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다르게 그 원리와 반대되는 걸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모든 것들을 이익지상주의로 봤잖아요. 국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근대 국가지 않습니까? 국가의 관점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이 본격화됐단 말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애국을 해라. 예전엔 전쟁할 때 안 나갔거든요. 전쟁은 그냥 지원자들이 나가고 귀족들이 전쟁하는 거고 기사들이 전쟁하는 건데 농민들은 그냥 농사만 지으면 되는데 국가가 생겨나면서부터 국가가 국민을 징병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자 그런 시대였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고 국민 경제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국가의 관점이 이 신중세에서는 조금 희박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권위라든지 권력이 집중돼 있다가 이게 분산돼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교황으로 봐요. 지금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교황으로 봐요. 프란치스코 교황. 참 의외인데요. 교황이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이 시대를 부정하는 발언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황이. 지금 이 지구상에는 땅 없는 농민, 집 없는 가족, 권리 없는 노동자가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은 세계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 교황이 지금 계속해서 교황이 2013년 교황으로 취임한 이후 계속해서 지금 이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는 변해야 된다. 시대가 변해야 된다. 그런데 교황이라는 사람이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변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금 교황이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런 일환이거든요. 한반도 질서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중국과의 어떤 역할이나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해가지고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이 교황의 역할들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이번에 뭐 김정은 이제 방북 초청에 응했다 이 정도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역할을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2013년에 이분이 교황이 됐거든요. 네. 그 전임 교황이 베네딕토 16세였는데 네. 그 교황이 한 10년 조금 하고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살아서 퇴위를 한 거죠.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600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로마 교황청에서 지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600년 만에 왜 생전 퇴위를 했느냐. 그 6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콘스탄츠 공회에서 그 당시 교황이 3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3명이 다 물러나고 새로운 교황이 만들어지면서 교황이 생전 퇴위가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에서 뭘 콘스탄츠 공회에 결의했냐면 야누스라는 우리 종교개혁의 선구자 있죠. 네. 그 사람 화양하는 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때 그만큼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금 교회가 비판이 들어오고 위협을 느끼니까 교황을 야, 안 되겠다. 빨리 교황을 지금 있는 교황 정리하고 새로운 교황을 해가지고 새롭게 우리 출발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도 2013년에 왜 이렇게 했느냐. 첫 번째가 이슬람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슬람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고 있는데 지금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온건한 이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내세워야 되는데 베네딕토 16세가 그 당시 이슬람 쪽에서 좀 뭐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약간 대화 거부 상대가 돼버린 거예요. 네. 약간의 말 실수 이런 식으로. 또 두 번째가 중국과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도 사제 승인권을 중국 정부에 달라고 그러거든요. 당에. 네. 주교 임명하는 거 있잖아요. 사제 승인권을 서임권. 사제를 임명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왜 중국 정부가 하느냐. 근데 본래는 그 세속 권력이 주교를 임명했어요. 사실. 예전부터. 아, 주교를? 네. 아, 그래요? 그 예전에 왜 그 우리 카노사의 권력이라고 세계사에 들어보셨죠? 교황하고 황제가 싸움을 하는데 네. 결국 황제가 무릎 꿇고 네, 교황이 파문을 시키니까 황제가 뭐 이틀 동안 눈발이 나는데 뱃말로 있었다. 그게 바로 그 황제가 자기 가신을 자기 신하를 주교로 임명을 하니까 교황이 파문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싸움 난 건데 실제로 그러니까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중국하고 합의를 했어요. 중국 정부하고. 네. 인정하겠다. 중국 정부가 주교를 하는 건 지금 중국 정부에 서임한 주교 7명을 교황청이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어쨌든 최종 선임권은 나한테 있다. 교황한테 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서로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본 거예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 정도로 지금 뭔가 이 세계가 이 교황청도 지금 이런 격변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거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일본 쪽에 그 시사평론 하시는 분들이 분석한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21세기는 이제 이런 식의 뭔가 좀 분권화되고 정말 지금까지 어떤 집중화되고 국가 중심에서 로마 교황이라든지 교황청도 뭔가 지금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 논거는 일본의 외교관 출신 사토 마사루 씨가 이제 제기한 이야기인데요. 뭐 나름 좀 설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정영준 씨가 정박님의 지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겠다. 우리 중세시대 살고 있어. 난 농노야. 신중세다. 지식노예. 근데 저는 이제 쭉 계속 쫓아갔었는데 맨 처음에 거기 부분만 좀 약간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아지는 거하고 원래 이제 투자율하고 이자율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아니라 이게 뭐 역상관관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할 데가 없어서 이제 돈이 이제 은행으로 들어가고. 네.
이제 이자율이 낮아지면 투자할 때가 딴 데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간다 했는데 그 부분이 약간 걸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본 분이 그렇게 분석을 한 거긴 하지만 네. 거기가 약간 좀 걸려가지고. 이게 네. 잠깐만요. 제가 역사의 위기 상황에서 보면 이제 역사가 이제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게 말이 좀 길어진데 위기가 있고 나면 반드시 이제 초저 이자율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네. 희한한 게 네. 베네치아 있지 않습니까? 베네치아. 네. 베네치아 같은 경우가 그 당시 1453년에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기까지 유럽이 아주 위기였는데 그 당시 베네치아가 1610년대 이자율이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고 나서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결국 투자 대상을 그 당시 베네치아가 교육의 중심지로 금원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금원 말고 투자할 대상을 못 찾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자금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자 돈을 왜 빌리냐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든지 네. 집을 사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모함이라는 사업을 하거나 집을 살 때는 집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혹은 네. 사업을 해서 돈을 벌 것이라는 네.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돈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 당연히 이자가 높아지는 건데 지금은 사업해도 어차피 안 될 것 같다. 혹은 뭐 집사도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안 빌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고. 뭐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일단 거시경제학 쪽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봐가지고 근데 또 그 말도 분명히 그렇게 들으니까 또 맞는 것 같고. 그치 이자가 높아야지 통장에다 쌓아두고 그 이자를 받고서. 근데 이제 건물주 마인드네 저 사람. 아니죠. 우리 마도님 말씀 그거 같아. 이자율을 낮추면 네. 시중에 돈이 많이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이 되고 네. 그러니까 경기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추긴 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자를 낮추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를 부양을 시켜야 되는 네. 거니까. 억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디플레이션을 사카게바라 에이스키 같은 경우는 지금 디플레이션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인정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 방식의 경제 성장을 고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리플레이션 해가지고. 리플레이션이요? 네. 뭐예요? 리인플레이션 하는데 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 그 아저씨가 네. 바라보는 미래의 모습은 도대체 어떻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보다 빠르게 네. 보다 멀리 보다 많이 그리고 보다 합리적으로 이 원리가 지금은 기능 부전에 빠졌으니까 이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사회가 되어야지 그나마 이 교체 과정에 따르는 혼란이나 후유증이 최소화될 거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일상에 아주 제가 보면 아주 좋은 어드바이서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보다 천천히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보다 천천히. 이게 뭐냐면 학생의 사회 진출을 늦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회 진출을 늦춰야 된다고요? 네. 괜찮네. 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1~2살, 3살 되면 이제 사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그런데 지금은 한 가지 전공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3가지 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대학의 생활을 한 4~5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 이후에 사회생활을 해라. 그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최소한 26에서 28 요 지점에서 늦춰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대학이 직업훈련소를 해야지. 대학에서는 딱 기술 배워가지고 나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근대 경제가 성장 유지 잘 돌아갈 때 맞는데 지금은 성장이 안 되는데. 그렇죠.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다 실업자고. 네. 다 취업 못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스마트폰 학과를 하는데 스마트폰 말고 다른 게 뭔가 나왔다 치면 스마트폰만 전공해가지고 배웠던 애가 취직했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 잘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제는 3가지 전공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천천히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학생 결혼을 장려해야 된다는 거죠. 대학생들 결혼을 장려해야 된다. 그건 맞죠. 아니 직장에서 애를 키우는 것보다 대학생 때 애를 키우는 게 좋잖아요. 애가 아프고 애가 그거 할 때는 좀 결석하고 그게 좀 낫잖아요. 직장보다는 좀 그럼 돈은 누가 벌어요? 바로 그러니까 그 육아 예산하고 육아 지원하고 이걸 묶어가지고 대학생 부부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나라에서 지원. 바로 그런 유토피아다. 그런데 그럼 예산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는 거죠. 고령화되면서 그 정년을 지금 일본 같은 경우 70세 연장해가지고 그러면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잖아요. 70세가 일을 하니까
그럼 그 연금 줄어든 연금 지급액을 젊은 애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대 수명 자체도 늘어났고 의학의 발달되면서 어쨌든 지금 다 60인데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집에서 손주 보시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좋은 대안 같네요. 그리고 70세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 일을 꼭 우리가 뭐 공장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바로 대학생 부부의 애를 봐주는 게 일자리가 서로 윈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보다 천천히 정년도 천천히 하자. 아니,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하자. 그러니까 정년이란 거를 우리가 아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70세까지 일하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일하는 게 뼈골 빠지게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시기에 좀 소프트하면서도 이런 일자리들을 예전에 어떤 가사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어떤 일자리 영역으로 창출해내자. 이런 이제 의견을 하나의 사례입니다. 네. 보다 천천히 가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보다 가깝게 가자 이거죠. 보다 멀리가 아니고 뭐냐면 결국 지방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지방 분권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근대 시스템은 중앙집권적이라는 거죠. 모든 게 수도에 집중되고 모든 게 본사가 서울에 다 있고 지방은 전부 지사만 있고 네. 국회의원들도 아니 지방에서 뽑았는데 전부 집은 서울 강남에 다 있잖아요. 이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어떤 국회의원은 보니까 뭐 그 지역구에 있는데 서울에 집이 16채인가 있고 이건 서울에만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당연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네. 감각에는 안 와닿죠 지역민들 감각.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그 근대 가지고 있는 중앙집권적 시스템 때문에 지방분권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지방분권이 성공하려면 바로 지금 이 원리를 보다 가깝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아예 주장을 해요.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사를 본사를 전부 다 지방으로 쪼개낸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전부 삼성전자 부산, 삼성전자 광주시 예를 뭐 좀 거친 예입니다만 국내적으로 칩시다. 그 쪼개가지고 뭐 삼성전자 좀 부적절하고 하여튼 국내 내수라는 뭐 그 정도로 해가 쪼개가지고 자 어떻게 하냐면 각 지방의 거점 도시에 본사를 둬요. 그 이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금전 배당 있죠. 주주들의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 금전 배당은 제로로 하고 서비스 배당을 하자는 거예요. 돈을 배당 안 하고 너가 이용할 수 있는 거나 자, 이 도시에 와서 휴양시설에서 뭐 열을 묶을 수 있는 것. 바우처처럼. 그렇죠. 여기서 일종의 결국 뭐냐면 지역화폐를 만드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바로 그렇죠. 여기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만. 아니면 다른 지역과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이 순환하는 식의 그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히 외부의 그 회사를 주주들은 금전 배당 안 해주고 아,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 가가지고 서비스 배당 받으려고 교통비 많이 든데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결국 그 주식을 다른 걸로 뭐 이런 전환을 하고 결국 그러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주식을 지역 금융기관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주민이 주주가 돼가지고 결국 이런 방식으로 지역화시키자. 결국 보다 가깝게 하면서 그 지역민들이 회사를 감시하고 그 회사가 발행하는 서비스권이 결국은 지역 통화가 되고 결국 그 주민이 그걸 지역 서비스권을 사용 안 하면 그 회사는 퇴출되는 거죠. 이런 식의 논리를 이 바로 일본 대장성의 엘리트 관료가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거 분명히 이건 한번 유념하셔야 돼요. 이걸 주장하는 사카기바라 에이스케는 네. 대장성의 관료예요. 관료들의 힘은 언제가 세지냐면요. 디플레이션 때 관료 힘이 제일 세져요. 공무원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은 우리가 말하는 통화가 수축되고 돈이 한마디로 말라야 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업이 안 되고 불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발전하는 공무원 국가 예산이 발전한 사업에 전부 다 목을 매다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 힘이 엄청 세지겠죠. 네. 그다음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 때는 우리가 빚을 털어내기 좋아요. 1,000만 원 빌려도 물가가 계속 오르고 하니까 1,000만 원 실질적으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디플레이션 때는 과거가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과거가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제 좀 물가 자체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서 빚을 많이 주고 있으면 정말 꼼짝달싹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아파트 팔고 현금 보유하라 그러잖아요. 디플레이션 때는 그렇게 네. 되죠.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니까. 근데 결국 바로 이 관료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건 분명히 유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료들이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복구주의가 유행을 하게 되고 과거가 좋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이제 이런 분권과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결국 그 관점에서 결국 이 사람은 결국 지방 분권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신중세가 바로 이런 원리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와닿지 않습니다. 일단 와닿지는 않아요. 네. 일본의 특수성도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이게 글로벌한 상황으로 가기는 난 너무나 어려운 것 같다. 네. 특히나 뭐 회사를 쪼개서 각 지역의 거점 본사를 만든다는 거는
저는 뭐 현실성 없다고 봅니다. 네. 주주들한테 또 그걸 지역 뭐 이용권을 주식으로 저는 근데 요즘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시도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광역지자체도 이런 실험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볼 만한 시도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합리적이다 이 원리 대신에 관용적으로 바뀌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로 지금 그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결국 이루어진 원리가 데카르트의 원리였거든요. 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했지만 데카르트부터 근대 합리주의 철학이 시작됐다고 보잖아요. 그 사실은 데카르트 이전에 16세기에 르네상스 때 에라스무스라는 그 르네상스 우신 예찬 썼던 그 관용을 주장했는데 그 결국 그게 관용이 시대 원리로 정착을 못했죠. 그 종교 전쟁의 와중에서 그러면서 이 관용 갖고 이 종교 전쟁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돈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합리성을 가지고 기준을 잡자. 이렇게 해서 합리주의가 갔지만 그 합리주의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이거죠. 네. 특히나 지금 이슬람하고 지금 이슬람들이 인구가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단 말이죠. 조만간 19세에서 29세 사이 이슬람 젊은이가 전 세계 젊은이의 30%를 차지할 거예요. 그 나이 때. 그 정도로 지금 이슬람 인구 폭발이 급증하거든요. 네. 자,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서구가 만든 합리성을 가지고 이슬람 사람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관용적으로 바뀌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고액소득자가 세금 납부에 좀 더 관용을 그러니까 세금 좀 많이 내고 제한하지 말고 많이 내자 이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보다 천천히 보다 가깝게 보다 관용적으로 이 사회가 가면 결국 이 시스템이 새롭게 이제 구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예전에는 중세 사회는 신이 중심에 있었고 근대에서는 인간이 중심이 있었는데 뭐 물론 돈이 많은 인간이 중심이 있었고 그럼 이제 새로 바뀌는 보다 천천히 뭐가 되겠냐 이거죠.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뭐가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 그리고 우리 유교 문명과 대화를 하고 서로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이 보다 천천히 보다 가깝게 보다 관용적으로 이 사회를 만들 거냐 이거죠. 사랑? 비슷한 건데. 대화? 그 사랑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뭐죠? 인공지능? 바로 예술이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바로 예술이라는 거죠. 문명 간 대화에 가장 적합하고 이 지금까지 역사 시작된 일에 다른 이민족 간 공통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유일한 수단이 바로 예술이다 이거죠. 그림을 바라보고 조각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공통된 지적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정서적 공감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결국 이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인문학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기술만 갖고는 절대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실제로 데카르트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17세기를 천재의 세계로 배웠지 않습니까? 네. 천재과학자가 많이 나온 배경에 바로 데카르트가 있는 거예요.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학이 나온 건데 우리는 지금 기술만 배우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바로 지금 정말 인문학과 예술을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이 여기에 바로 모든 게 걸려 있다라고 보면서 사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미 지금 우리가 웬만한 경제적 기반이 갖춰져 있잖아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일확천금 말고 오히려 내면의 세계나 예술 쪽으로 눈을 돌리면 정말 폭발적인 예술이나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실사례가 있거든요.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바로 그 사례거든요. 이탈리아 때 르네상스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서 문화가 발전한 게 아니고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 때 도시들이 제노바나 베네치아가 잘 나가다가 경제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물질적 삶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네. 경제는 안 좋아져요. 그럼 답이 뭐겠습니까? 인구를 줄여야 되는 거죠.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애를 안 놓기 시작해요. 로마 때도 그랬고. 그런데 그렇게 애를 안 놓게 되고 이제 예를 들어 자기 물질적 수준을 찾다 보면 뭐가 발전하냐.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기본적인 의식주는 갖춰진 상태에서 더 이상 돈을 버는데 신경 쓰지 말고 너 내면의 세계라든지 뭔가 자기 취미라든지 취향을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세대들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에 있어 가지고 뭐 최근에 방탄소년단 네. 많이 뜨고 있는데 저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전에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좀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거는 아이돌 문화. 미국에 이미 미국의 대중음악계에서 70년대 80년대 채택한 전술이라는 거예요. 네. 우르르 다 모아가지고 한 명만 좋아하면 뜨고 이런 식의 리스크 분산 전략인데 그게 결국 비효율적이라 했지만 그런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일본의 어떤 평론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을 자기는 제2의 비틀즈의 미국 침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의미를 부여를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소녀들에게서 최초로
백인종이 아닌 황색인종이 우상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전무후무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방탄소년단이 우리보다 오히려 외국 쪽에서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기도 하는데 뭐 저도 음악은 잘 모르면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경제가 정체됐고 성장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데 이때 이 여력이 사실은 문화 쪽으로 이탈리아 사례라든지 이런 식의 한번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요즘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예술을 해야 되나? 우리 지금 인문학 방송이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네. 저는 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느 쪽 입장이십니까? 경제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부를 얻는다. 네. 주식 투자 많이 하셨던 걸로. 저는 뭘 얻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로 지금 마이너스 30%.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래를 바라보는 그 보통과 말콤 명성을 많이 얻었지만 아마 부도 많이 얻었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내면 다 하겠죠. 뭐. 그러네요. 아니 근데 저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방향성대로 가되 일부 부작용들 당연히 우리가 좀 치료하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미래는 만들어가는 자의 몫이니까. 네. 자, 우리 일당백 미래도 좀 만들어 갑시다. 가까운 미래에 지금 11월 3일에 네. 공개 방송부터 해결 좀 해야 되는데, 자, 하여튼 저희가 그 공지 방송 올려드린 거에 이제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시면 저희가 몇 분 오시는지 한번 좀 네. 체크를 해서 그에 맞는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11월 3일 오후 3시에 팟빵홀에서 여러분들 직접 뵙고 한 분 한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